안녕하세요. 이병현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세금에 대한 관심 많이 생기시죠? 요즘에 여러 가지 매체를 보시면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 개정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 관련된 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 관련된 상식을 100가지 키워드로 좀 풀어보는 그런 유익한 어떤 시간을 좀 마련해 보고자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세금에 대한 여러분 관심들을 많이 충족을 시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하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들 또는 세금을 절세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세법 관련된 틀 안에서의 세금을 절감하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시고 그리고 생활에 반영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차시에서는 우리 앞으로 여러 가지 차시를 가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 용어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스피드하게 좀 진행해 볼 테니까 이런 용어들을 아시고 이제 다음 차시부터 이어지는 과정을 들으시면 좀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줄줄 새는 돈이 세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조세에 관련된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요. 적어도 조세가 뭔가라고 하는 건 아시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조세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세금은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회 간접 자본이나 밑에 그림에 나오듯이 뭐 전기를 한다든가 뭐 교량이나 아니면 뭐 지하철 포함해서 대중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돈 쓸 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충당을 하려면 일단 세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걷어가는 것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반대급부 없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해서 뭐 국가에서 치안이라고 하는 걸 더 신경을 쓰고 내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도 잡아주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인 어떤 반대급부 없이 국가는 계속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필요한 돈을 우리한테 걷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조세의 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는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걷어가는구나. 자, 근데 세금이라고 하는 건 내기 싫죠, 그죠? 자,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거냐라고 하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그러고 살아가시면 아무래도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불이익을 받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알면 막을 수 있는 세금. 자, 최근 들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주택들에 대한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뭐 중과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지 또는 여러분들 뭐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상 같은 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이것저것 알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알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우리 생활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관심 가지고 앞으로 우리 차시들 진행되는 과정에서 듣고 실천에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알기는 쉽지 않죠, 그죠? 전문 용어나 이런 뭐 종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기본적인 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드리는 강좌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듣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면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세금 용어 상식인데요. 일단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국세가 있고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또 지방세라는 세금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일단 과세권자라고 하는 게 국가에 있는 게 국세, 지방자치한테 있는 게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세목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국세부터 먼저 보시면 우리 주변에 보면 법인세 내죠. 당연히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당연히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내고 계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세금이죠. 우리 개인들의 세금이 소득세 또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든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살아계시면서 주게 되면 증여세 이런 세금들 또 종부세라는 세금도 있죠. 그죠?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부가가세 이런 것들 또는 관세라고 하는 것도 국세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들이 있네요. 지자체가 걷어가는 세금도 있어요. 지방세. 자, 지방세 안에는 여러분들도 뭐 익숙한 세금이 취득세라고 하는 세금이 좀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도 있고요. 자동차세, 재산세,
특히 뭐 재산세는 매년 부담하시니까 주택 관련 재산세 등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방세구나, 그죠? 크게 중요한 분류는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세금은 도로 나누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의 용어 상식인데요. 세금 관련해서 일단 처음에 서두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세수 충당을 위해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수 충당을 위해서 걷어가지 않는 어쨌든 공권력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 등에다가 내긴 내는 것 같은데 이게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걸 좀 구분해 보는 건데 수도세라든가 전기세 이런 것들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과금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어떤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지불하는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것들은 이거는 아까 우리 봤지만 직접적인 반대급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물 많이 쓰면 수도세 내는 거고요. 전기 많이 쓰면 전기세 내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건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세금이 되려면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어야 됩니다. 4대 보험도 우리 부담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이걸 세금이라고 부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보험료일 뿐이다, 이거죠? 또 국가에다가 내는 거 왠지 세금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게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것들이에요. 뭐 중앙선 침범을 했다든가 과속을 했다든가 그러면 과태료 부담하지 않습니까? 또는 잘못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벌금을 내거나 이러면 국가에다 내니까 세금 아닌가 싶은 오해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과징금을 매기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 이거를 조세 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걷어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 과속 같은 거 한 두세 번 딱지 끊고 이렇게 해서 내게 되면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많이 걷어가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세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구나. 첫 차시에서는 이것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짧게 하면서 그렇구나라고 머릿속에 건드려 주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나중에 두 번째 차시부터는 제대로 이제 이것저것 상황별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구나. 가산세와 가산금을 좀 구분해서 이제 세법 쪽 얘기를 할 때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대한 정리도 해놨습니다. 가산세는 세금의 일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법인세나 또 소득세 여러분들 부담하는 세금 신고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로서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그 가산세는 해당 그 국세라고 하는 세금 등의 세목의 일종으로서 같이 들어가는 걸 하고 있고요. 가산금이 붙은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가산금은 내는 경우 여러분들 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과금 같은 것들도 보면 정해진 어떤 기한까지 우리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 가산금이라는 게 붙어나가죠. 이건 이자 성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의 일종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연체이자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붙냐면 자, 세금 안 내면 일단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먼저 붙고요. 그리고 한 달 지날 때마다 1.2%씩 가산금이 붙어나갑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자라고 하기는 꽤나 높은, 그죠? 한 달에 1.2%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 60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60개월이면 그럼 1.2%씩 곱하게 되면 72%가 나오죠? 거기 처음에 먼저 3%가 먼저 붙는 거에 더하면 75%. 4분의 3은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걸어놓긴 했어요. 이게 계속 안 내서 몇 년 안 내버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60개월로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세법 얘기를 할 때는 납세자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중간에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납세자라는 개념은요, 되게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바로 뒤에 이어서 볼까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납세자가 좀 더 포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 받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득세 세부담을 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월급 받았으니까 세금 내야지라면서 국세청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세금을 이렇게 납부한다. 이렇게 납부하면 참 좋겠지만 자, 그럴 개연성이 되게 떨어지고 또 국가가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 이른바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가미하게 됩니다. 그 원천징수가 가미가 돼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월급 받을 세금 떼고 받죠? 여러분들이 직접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의 월급을 줄 때 법에서 정한 어떤 간이세표라는 표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원천에서 돈 나오는 원천인 회사 월급 주는 거니까 원천에서 징수를 해갖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합니다.
이런 구조는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정작 그 세부담은 누가 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근로자인 여러분들이 진단 말이죠? 그러면 근로자인 여러분들 보면 납세무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납세무자라고 부릅니다. 내 세금 내는 자, 납세무자, 세부담을 부담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회사는요? 10% 거둔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남의 세금을 걷어다가 대신 징수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런 자도 회사도 당연히 이것도 전체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을, 자기 부담을 지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납세무자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납세무자. 남의 세금 걷어다가 내는 자를 징수납부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요 둘을 합쳐갖고 전체를 납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세무자는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납세자가 좀 더 폭넓은 거네요. 그러면 세무서,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나한테 세금을 내는 자, 부담하는 자든 남의 거 걷어다 내는 자든 둘 다 납세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 정리 잠깐 해본 거예요. 이렇게 보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납세자의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납세자의 범위 상당히 폭넓다라고 했고요. 그 안에 보면 납세무자가 존재하고요. 남의 거 걷어다 내는 징수납부의무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위에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들이 여러 자들이 존재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연대납세무자가 먼저 있습니다. 연대납세무란 건 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연대납세무는 어떤 하나의 납세무가 공동으로 발생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각자 자기 지분대로만 부담하면 될 텐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니네들이 공동으로 납세무가 발생했으니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이 40% 가져가고 둘째가 30%, 셋째가 30% 가져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때 나온 상속세라는 세금을 계산해서요. 이거를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각각 40%, 30%, 30%씩 부담하면 될 텐데 그런데 나온 세금이 만약에 10억이 나왔다면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야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니네들 각자 10억에 대한 4억, 3억씩 부담하면 되긴 되는데 누군가가 안 내면 니네가 전체에 대한 세부담을 다 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안전하게 걷어가는 거죠. 어차피 니네들은 하나의 납세무가 공동으로 발생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 큰아들아 너 4억 부담하는 게 맞는데 둘째와 셋째가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럼 네가 둘째, 셋째 안 낸 3억씩 6억까지도 다 합쳐서 10억 전체에 대한 세부담을 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세금을 안 내거나 동생이 세금을 안 내면 그러면 그 세금까지도 다 떠안아야 됩니다. 이게 연대납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공유재산이나 아니면 공동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뭔가 납세무가 발생하게 되면 1인의 납세로 다른 이의 납세무까지 소멸한다.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다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의무를 진다. 내 것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 부담해주면 그러면 전체 납세무가 다 소멸된다. 근데 이에 뒤따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큰아들이 둘째, 셋째 거 상속세까지 다 부담해줬다고 한다면 남의 거 세금 부담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국가는 안전하게 걷어가려고 큰아들아 다 내 라고 하고 있는데 다 냈다면 둘째와 셋째가 내야 되는 몫에 대해서 큰아들은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건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민법상 구상권 행사해서 둘째, 셋째 것도 이제 부담한 거를 받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을 니네들이 별도로 진행해라. 국가는 안전하게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가 보겠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연대납세무. 자, 이차납세무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이차납세무. 자, 2차란 말은 왠지 1차의 다음 2차예요. 그죠? 원래 주된 납세무자가 존재하는데요. 주된 납세무자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이 세금 안 낸 부분에 대해서 2차적인 납세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연대납세무는 다른 거네요. 연대납세무는 공동으로 발생한 납세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2차 납세무는 1차 납세무자, 주된 납세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보충하는 자가 2차 납세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냐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자영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장사를 좀 이제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사업을 물려받았어요. 누가 하는 장사를 내가 같이 이제 승계받아가지고요. 사업을 양수받은 거예요. 그럼 사업 양수인의 지위가 되는 거고요. 그 사업을 넘긴 장사하던 그 가게를 넘긴 그 상대방은 사업 양도인 되는 건데 그 전 사장님이 나한테 사업을 넘긴 그 사장님이 세금을 안 낸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천압세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사업양수인 이천압세무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 사업양도인과 상업양수인 간에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무조건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되게 이게 피해 소지가 큰 거긴 한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넘겨받을 때도요. 사업 양도인인 저 상대방이 세금을 혹시 안 낸 거 있는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검토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업을 넘겨받아야지 그냥 세상 물정 모른다는 거죠. 그냥 사업을 넘겨받았다라고 하고 장사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뭔가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사장님이 안 낸 거 네가 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납세 보증인은 말 그대로 누군가 세금을 안 내면 내가 보증서 깨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자가 세금 안 내면 내가 대신 내야 되는 보증서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게 납세 보증인 개념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납세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 용어 상식도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도 익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소득과세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세금 그러면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라는 걸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자, 번 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금 매길 때는 세율을 곱하는데요. 몇 %만큼 걷어갈 거냐를 곱하는데 이 소득에다 곱하는 게 아니고요. 과세표준에다 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항상 세율 적용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용어 알았다. 아, 소득과는 다른 말이네 라고 알고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득을 먼저 구합니다. 소득은 자, 일단 내가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입이 있다면 자, 세법에서는 세금 내라고 할 때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그 벌었어 라고 하는 게 일단 수입이 있다면 그에 대응되는 비용이 나간 게 있겠지?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걸 감해 줍니다. 여기서 150만큼 수입이 있는데 그거 얻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100만큼 들어갔다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50만큼이 네 소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소득은 수입과 다른 말이구나. 자,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뭐 회계 쪽 관련된 것도 뭐 많이들 학교에서 접하고 하셨기 때문에 이른바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이 잡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에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소득을 구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이른바 우리 주변에 보시면 당기순이익 그런 이익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적인 수치로는 이익이라고 부르는데 세법에서는 이걸 또 소득이라고 바꿔치기 해서 표현을 안 헷갈리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득이란 말이 좀 세금 매기는데 어울린다고 느낌이 좀 많이 들긴 들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면 부업이라고 좀 했다 이거죠? 부업. 투잡을 한다 이거죠? 부업을 했다고 했을 때 부업의 매출이 150이고, 그리고 비용이 100이고, 자, 그러면 소득이 얼마라고요? 50이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금 매길 거냐? 아니다. 잠깐만.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를 혜택을 주는 약간 차원의 차감하는 게 있습니다. 공제사항이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어떤 것들이 공제가 되는지는 우리 뒤쪽 좀 뒤차시에서 소득공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일단 소득공제는 이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표현이에요. 이름이 소득공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득세가요. 예를 들면 소득세가 대표적인 인세라고 부르는데 인적 사정을 반영해줘요. 그래서 같이 똑같은 소득이 발생했다, 50만큼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주변에 뭐 금액 현실적인 금액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자, 나하고 내가 A라는 자고 내 친구가 B라는 자인데 같이 입사 동기로서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똑같이 연봉을 5천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아들이 셋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 친구인 입사 동기인 B는요. B는 혼자 살아요. 어머님, 아버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5천만 원 받았을 때 누가 해피합니까? 자, 물론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금 번 거 가지고 쓰는 지출을 따져본다면 친구인 B가 훨씬 행복할 겁니다. 그죠? 5천만 원 되게 여유 있게 살겠죠? 나는 쪼들릴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에 소득원이 없다면 그럼 나 혼자 번다면 5천만 원 가지고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배우자하고 다 같이 산다면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 주는 것이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소득공제까지 공제가 돼야 네가 번 거에 거기서 공제 혜택을 줄게 빼면 이제 과세표준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른바 세율 뒤에 또 나옵니다. 세율 곱하면 세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용어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때 이른바 가액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제 이게 우리가 익숙한 걸로 보시면 돼. 금액이라는 게 가액입니다.
근데 수량인 세금도 있어요. 세금 중에 소득세나 이런 거 말고요. 세금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마장에 가보셨나요? 경마장에 들어가시면 입장료를 냅니다. 입장료 낼 때 거기에는 개별소비세라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세금은 여러분들 입장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당 머릿수에다가 세금을 이제 매기는 건데, 머릿수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매겨야 되니까 그 세율은 퍼센트가 아니겠네요. 세율은 금액이겠네요. 한 사람당 1,000원 이렇게. 자, 한 사람당 2,000원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골프장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당 12,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이른바 수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과세표준이 수량인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들 개별 휘발유 넣을 때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자, 그 세금도 역시 보면 휘발유 1리터당 얼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리터당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리터죠, 리터. 그죠? 리터. 자, 리터라고 하는 이 수량이 과세표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 수량당 얼마, 세율이 얼마가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세금들은요, 가액이 가액, 금액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가 세금이냐, 세율은 퍼센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다양한 세금들이 있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과세표준 맞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매출, 소득, 과표 구조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입 아까 얘기했고, 비용 있으면 차감하고 나면 얼마 벌었네. 근데 소득 공제 시켜놓으니까 과표가 나왔네. 과표의 몇 퍼센트만큼 세금 걷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져 있다. 그렇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고 약간 개념을 잡아볼게요. 이름이 소득공제예요. 그 얘기는 내 번 소득에서 공제시켜 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세액공제는 우리가 아직 처음 들어보는 용어지만 뭐겠습니까? 이름이 세액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에, 과세표준 나오면 세율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게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나온 세금에서 거기서 공제시켜준다. 두 개가 약간 차이가 나고요. 이 둘의 차이가 나중에 차시에서 공부하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약간 이해해보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신 게. 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다른 겁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개가 차이 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